네, 소개받은 장석권 교수입니다. 이렇게 좋은 자리에 초청을 해주셔서 굉장히 감사하고요. 아무쪼록 한 40여 분의 시간이 뜻깊은 시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소개받은 것처럼 저는 한양대학에서 37년 봉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카이스트에서 2년 정도 추가적으로 일을 하고 지난 6년 동안에는 한국공학한림원이라고 있습니다. 그 공학한림원에 산업미래전략위원회가 있어요. 산업미래전략위원회는 우리나라가 앞으로 이제 어떻게 먹고 살아가야 될까? 우리나라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산업적으로 강한 나라가 될 수 있을까를 전략으로 마련하는 일을 이제 하는 위원회입니다. 그 위원회 위원장을 맡아서 지난 6년 동안 작업을 했어요. 소위 말하는 대한민국이 잘 사는 방법을 연구하는 거죠. 제가 여기 이제 질문으로 이렇게 책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라고 했는데 사실은 제가 쓴 책들입니다. 그중에 앞에 3권은 제가 주로 쓴 책이고요. 마지막 2권은 그 공학한림원의 산업미래전략위원회에서 발간한 책입니다. 소위 말하는 대한민국 산업미래전략 2030, 또 대한민국 산업미래전략 2040이죠. 지난 6년 동안 제가 그 일을 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미래 세대에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 그런 아이디어를 오늘 짧은 시간이나마 좀 공유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여기에 여러 나라의 국가들이 보입니다. 이 국가들이 무엇일까요? 4그룹으로 나눴는데 가장 오른쪽은 미국 국기가 보이시죠? 그 다음에 영국 국기 보이죠? 자, 또 하나 뭐죠? 캐나다. 너무 잘하시네요. 자, 왼쪽으로 가볼까요? 왼쪽에는 중국 보이죠? 네, 그 오른쪽에 있는 건 뭘까요? 네, 유럽연합입니다. 유럽. 그 밑에 국가는 다 아시다시피 일본일 테고 아래쪽으로 가보면은 이제 잘 모르죠. 아래쪽이 브라질, 멕시코, 그리고 인도 국기입니다. 좌측 아래는 어딜까요? 좌측 아래는 터키, 그 다음에 타이완, 그 다음에 폴란드입니다. 폴란드. 지금 세상은 어느 나라로 이제 더 무게중심이 어느 방향으로 갈까라고 할 때 우리가 이렇게 4가지 방향으로 상상을 해볼 수 있어요. 저 오른쪽 상단은 미국의 힘이 더 강해진다 그런 뜻입니다. 미국의 힘이 지금보다도 더 강해진다. 왼쪽은 어떤 걸까요? 중국과 유럽과 일본의 힘이 강해진다 그런 뜻이고요. 오른쪽 아래는 인도나 멕시코나 브라질 같은 그런 나라들이 힘이 좀 더 강해진다 그런 뜻이고, 오른쪽 아래는 터키나 폴란드나 뭐 이런 나라들, 타이완 이런 나라들이 지금보다는 더 힘을 갖는 세상으로 바뀐다 이런 상상이죠. 근데 그거는 우리가 아무도 미래를 모르잖아요. 어느 나라 힘이 강해질지. 그거는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그 힘 중에 하나는 기술이에요. 기술. 우리가 인공지능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인공지능. 사람이 아니어도 다 알아서 일을 처리하고 질문에도 답하고 하는 인공지능이 있습니다. 그 인공지능의 발전이 어떻게 될까에 따라서 위쪽이 힘을 갖게 될 수도 있고 아래쪽이 힘을 갖게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기술이 힘을 더 많이 갖게 되는 세상으로 가면 세상은 위쪽으로 움직입니다. 반면에
사람의 노동력이 힘을 더 많이 발휘하는 그런 상황으로 미래가 전개되면 아랫 나라들이 힘을 쓰게 돼요. 네. 그리고 오른쪽 왼쪽은 어떻게 되느냐면 여러분 지금 잘 아시죠? 지금 전 세계에서 트럼프가 난리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미국하고 중국이 크게 붙고 있죠. 예, 그 싸움에서 누가 이기느냐 하는 겁니다. 그 싸움에서 누가 이기느냐. 만약에 미국이 이기면 세상은 오른쪽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반면에 중국도 만만치 않거든요. 중국이 힘을 쓰게 되면 세상은 왼쪽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굉장히 세게 붙었죠. 지금 세게 붙었습니다. 트럼프가 지금 뭐 마음을 단단히 벼르고 중국을 견제하려고 하는 1위 자리를 넘보지 말라. 이런 이제 어떤 의지. 그래서 이제 마가라 그래서 Make America Great Again. 그러니까 미국 America First. 미국이 세계 최고다. 세계 최고의 패권국을 감히 넘보려고 하지 마라. 이런 그런 아젠다를 가지고 미국을 이끌고 있는 거죠. 지금 트럼프가. 어떻게 갈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우리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미국이 지배하는 세상을 우리는 조금 어렵지만 팍스 아메리카나라고 얘기합니다. 만약에 아까 얘기한 일본이나 EU나 중국 같은 나라가 힘을 쓰게 되는 세상은 넥스트 슈퍼 파워니까 이제 차세대 슈퍼 파워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오른쪽 아래는 영어로 돼서 좀 죄송합니다. 네오 콜로니얼리즘이라는 거는 신식민주의입니다. 뭐 우리나라는 이미 식민주의 희생된 나라이기도 하기 때문에 식민주의라는 게 어떤 건지 잘 알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왼쪽 아래는 네오 리버럴리즘이라 그래서 신자유주의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넘어가셔도 되고요. 자, 그럼 이제 문제는 대한민국은 어디로 갈까? 예, 대한민국은 과연 어디로 갈까? 어디로 가죠?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세상이 저렇게 바뀌는데 대한민국은 어디로 자기 의지를 가지고 갈 수도 있고 끌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끌려갈 수도 있어요. 제가 이제 걱정이 이겁니다. 야, 세상이 저렇게 불확실성을 가지고 바뀌어가는데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까? 내가 내 의지로 갈 수 있을까? 과연? 그런데 이런 일을 생각해 보죠. 만약에 세상은 미국 중심으로 전개가 돼요. 그래서 팍스 아메리카나라고 하는 미국이 지금 세계를 지배하는, 당장 어제만 하더라도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미국이 이란 공격에 총공세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인데 저게 어떻게 해결될지, 또 타이완을 지금 중국이 침공하겠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럴 때 주한미군은 어떻게 될 것인지, 이거 굉장히 크리티컬한 문제입니다. 지금 최근에 미 국방장관이 한국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만약에 타이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그러니까 중국이 타이완을 침공을 하게 되면 주한미군을 글로 보내겠다고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너희 힘 세니까 대한민국은 너희가 지켜라. 지금 이게 엊그제 얘기입니다. 현실의 얘기예요. 자, 그러면 대한민국은 바라는 건 이런 겁니다. 이렇게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대한민국은 중심은 잘 잡아야 되겠다. 세상이 바뀌는 그 중심 세계로 가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음 세상의 중심으로 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거는 뭐 누구나 다 동의하는 거죠. 이제 문제는 어떻게 가느냐는 거죠. 그러면 여기 제가 희망을 담아가지고 대한민국의 위치를 저 위쪽에다 놨죠. 그게 뭘까요? 넥스트 슈퍼파워잖아요. 대한민국도 이제 미래 세상에서는 전 세계를 잘 이끌고 가는 소수의 나라 중에 하나가 돼야 되겠다는 거죠. 그런데
엊그제 며칠 전에 포브스라고 하는 미국의 꽤 유명한 잡지가 있습니다. 비즈니스 쪽의 잡지가 있는데 그 잡지에서 세계에서 강한 나라 10위까지를 선정했어요. 잘 사는 나라 기준이 아니라 강한 나라. 우리나라가 몇 등 했을 것 같습니다. 10위 안에.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몇 등일까요? 몇 등일까요? 자, 그러면 제가 짧은 시간이지만 한번 여러분들한테 여쭤보겠습니다. 1등은 어디죠? 미국. 2등 중국. 잘 맞추셨어요. 3등 3등이 한국이요? 3등 일본이요? 제가 그 순위 군사력까지 포함한 순위입니다. 2등이 중국이고요. 3등이 러시아였어요. 왜? 러시아가 지금 전쟁 중이긴 하지만 아직 보유하고 있는 가스나 뭐 유전이나 이런 게 많거든요. 자원도 풍부하고. 4등이 어딜까요? 4등이 영국입니다. 5등이 독일입니다. 6등은 이제 아시겠죠? 대충. 6등 어디죠? 6등이 한국입니다. 7등 우리가 알고 있는 프랑스. 8등 일본. 이게 놀라운 일이죠. 9등 사우디아라비아. 10등 이스라엘입니다. 이거 잘 사는 순위가 아니라 지도력을 가지고 있는 강한 나라 순위예요. 그 강한 나라 순위에서 한국이 프랑스하고 일본을 제꼈어요. 굉장한 일이죠. 우리가 미래 세상을 이끄는 적어도 슈퍼파워 중에 하나가 이미 됐다는 거죠. 아, 그러면 우리가 이 정도에서 만족할까요? 아직 우리는 할 일도 많고 우리나라를 훨씬 더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어야 되는 필요성도 있고 또 경제적으로도 풍부해져야 되겠고 또 정신적으로 전 세계의 지구촌에 사는 사람들을 정신적으로 이끄는 나라이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노력을 해야 될까? 과거 한 40년을 보면은 미국과 중국이 서로 연합해가지고 이 세상을 끌어왔어요. 1980년서부터 2020년 정도까지. 근데 2020년 전후해서 미국하고 중국 사이가 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완전히 대립적 관계가 됐죠. 그것은 중국을 이끄는 리더인 시진핑의 어떤 정치적 성향 때문에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3, 40년 동안 미국과 중국은 어떻게 세상을 지배할 수 있었을까? 미국은 어떻죠? 미국은 달러가 기축통화입니다. 미국은 돈 쓰고 싶으면 그냥 계속 찍어내면 돼요. 근데 우리나라 같으면 돈을 찍어내면 물가가 오르는데 미국은 돈을 찍어내도 물가가 안 올라요. 왜 그래요? 그 돈이 다른 나라로 다 빠져나가거든요. 전 세계로. 얼마나 좋은 나라입니까? 미국이라는 나라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 그렇죠? 최첨단 무기, 미국만한 나라 없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세계 최대 규모의 소비시장도 있고 미국이 과거에는 원유를 수입했지만 지금은 미국 땅에 묻혀있는 원유가 더 많아요. 캐질 않아서 그렇지 저 중동에 묻혀있는 원유보다 더 많습니다. 그러니 미국을 당해낼 재간이 없죠. 인구도 3만 5천 명입니다. 중국은 반면에 어떻죠? 중국이라고 거기에 못하느냐? 그렇지 않죠. 중국은 정부가 굉장히 강력합니다. 강력한 중앙정부, 중앙통제정부예요. 거기에다가 중국은 한다면 합니다. 왜 그래요? 한 사람의 리더십이 너무나 강력하니까. 예를 들어서 수억 명의 노동자들이 있는데 너희 임금 깎어. 그러면 임금 깎을 수 있는 나라예요. 통제력이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거는 다른 나라에서는 있을 수 없는 어떤 차별적 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전 세계 14억 인구, 임금 수준 낮죠?
그 다음에 히토류 매장량이 세계 최대입니다. 지금 저게 세상을 지금 쥐락펴락할 수 있는 무기가 되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문화적으로 보면은 제가 어제 잠깐 유튜브를 보니까 일본의 뭐 고등학교인데요. 시골 고등학교예요. 학생이 없는 거예요. 학생의 90%가 중국인이에요. 그 고등학교는 아침에 조회 시간에 중국어 국가를 부른답니다. 우리나라는 안 그럴까요? 정도 차이는 있지만 세상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사이에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의 중심을 향해서 가야 된다면 우리는 어떠한 힘을 가져야 될까요? 우리만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됩니다. 그거를 뭐라 그러냐? 대체 불가라고 그런 거예요. 대체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우리나라가 어떤 스타일의 대체 불가성을 가지고 있을까? 우리는 어떤 스타일의 대체 불가성을 키워야 될까? 많아요. 많긴 많은데 하나 비근한 예를 들어보죠. 자, 미국은 해군력에 있어서 세계 최고의 국가입니다. 근데 미국의 조선 산업이 미국을 거쳐서 일본을 거쳐서 한국으로 왔다가 중국으로 갔어요, 지금. 그 힘이. 그러니까 지금 미국은 조선 산업의 경쟁력이 거의 없고 생산력이, 일본은 조금 있고 한국은 조금 중간쯤 있고 한 5, 60%가 지금 중국으로 가 있어요. 그러니 미국은 과거 30, 40년 전에 제조를 했던 군함, 항공모함 만드는 것도 어려울 뿐더러 수리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그런데 지금 미국과 한국은 강력한 동맹국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믿을 수 있는 나라가 미국 입장에서는 특히 군사 분야에 있어서는 한국하고 일본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미국이 무슨 결정을 했느냐면, 야, 우리 그 낡아 빠진 전투함이나 또는 심지어 항공모함이 될지도 모르죠. 잠수함도 포함될 테고, 앞으로 이거에 대한 정비를 한국에 맡기자. 그래서 최근 미 해군 함정 정비가 80조 시장이에요. 그것뿐이 아니에요. 지금 중국은 1년에 수백 척의, 수십 척의 배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지금 미국은 군함이 한 300척 있어요. 근데 중국이 300척이 아니라 이제 500척, 1000척으로 이렇게 가려고 그래요. 그럼 미국 해군이 중국에 지겠죠. 배를 빨리 만들어야 되는데 만들 나라가 없는 거예요. 이제 좀 있으면은 한국은 미국의 군함을 만들어주는 나라가 될 겁니다. 그런 기회가 우리한테 있는 거죠. 자, 우리나라의 위상이 어떻게 가 있는지 한번 사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며칠 전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저기 보이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정의선이죠? 정의선 옆에 있는 사람 누구예요? 트럼프입니다. 백악관에서 연단에 정의선이 서서 우리나라가 너희 나라에 지금 자동차 공장 짓고 제철 공장 짓고 투자를 수십조 한다. 예, 조만간 그 공장 오픈하니까 와달라. 이런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저게. 그 옆에 주지사가 있는데 주지사가 다소곳이 서 있죠. 그렇죠? 즉 그 공장이 오른쪽에 있는 공장입니다. 저 뒤에 있는 근로자들 보세요. 다 미국 근로자들이죠. 저 회사는 한국 공장입니다. 한국의 현대 기아차 공장이에요. 한국의 위상이 지금 세계적으로 어떻게 되고 있는지, 어떻게 가고 있는지 부분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측면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아마 최근에 이거 다 보셨을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폭삭 속았수다 다 보셨죠? 안 보셨어요? 아니, 이거를 안 보셨다니. 이 폭삭 속았수다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넷플릭스 드라마. 지금 전 세계 시청률 1위입니다. 넷플릭스에서.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외국 사람에 맞추어서 만든 드라마가 아니에요. 한국 전통 드라마입니다. 60년대부터 2020년 정도까지 젊은 남녀가 60년 동안 살아온 길을 담은 드라마예요. 어떤 일이 있는지 보세요. 전 세계가 이 드라마를 봐. 중국 언론 넷플릭스 1위 등극. 중국은 왜 이런 명작을 만들지 못하나. 한국 배우의 울음이 영국을 덮었다. 생방송 중 오열한 BBC 진행자. 방송 중단됐다. 재밌는 거 더 재밌는 게 있어요. 마초 같은 미국의 남자들이 이 영화를 보고 울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영화를 보고 울고 있는 아버지, 할아버지들을 몰래 사진 찍어가지고 인터넷에 올리는 일이 미국에서 지금 유행하고 있어요. 이건 뭘 의미할까요, 이게? 이게 뭘 의미할까요? 대한민국이 전 세계 시민의 마음을 흔들고 있다. 그죠? 자부심을 가지셔도 돼요.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이고, 그래서 최근 들어 해외 외국인의 국내 이민이 증가했습니다. 귀화하는 인원이 굉장히 늘고 있어요. 아마 살기에, 인간답게 살기에 굉장히 좋은 나라가 돼가고 있는 거죠. 물론 정치 문제만 잘 해결되면. 지금 정치가 지금 나라를 망치고 있는데 정치 문제만 잘 해결되면. 자, 그러면 그런 미래의 희망은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결국은 인재에서 찾아야 될 거다. 대체 불가의 인재에서 찾아야 될 거다. 수백 수천 명의 인재가 있을 겁니다. 근데 오늘 제가 3명만 소개하려고 그래요. 첫 번째, 허준이. 이 사람은 수학자입니다. 미국 대학에서 교수하다가 한국에 지금 와서 교수하고 있는 젊은 수학자고요. 김주영, 아실지 모르겠네요. 이 사람은 골퍼입니다. 프로 골퍼. 골프. 예. 임윤찬은 아시죠? 아, 모르세요? 아, 임윤찬은 피아니스트입니다. 피아니스트인데 2년 전에 18살밖에 안 되는 친구가 반 클라이번 콩쿨에서 1등을 했어요. 그런데 그냥 흔하던 1등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허준이. 보통 수학 분야에서는 노벨상이라고 하는 상이 있어요. 그게 필드상인데, 장주섭 교수님, 죄송합니다. 수학 얘기를 제가 여기서 제가 말씀드려서. 근데 이 허준이 교수가 4년마다 수여하는 수학 노벨상을 한국 사람이 처음으로 받았습니다. 이제 글로벌하게 두각을 드러내는 한국 사람들이 있는 거죠. 많은 거죠. 여기에 이 김주영이 몇 년 전에 프레지던트 컵이라고 미국 사람과 미국을 제외한, 유럽을 제외한 다른 나라 사람들이 대결하는 프레지던트 컵이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 김주영이 요 가운데 있는 친구입니다. 퍼팅을 잘해 집어넣어가지고 막 사람들이 환호를 하게 됐어요. 근데 저 뒤에 그 장면을 보고 있는 세계 탑 골퍼들 보세요. 완전히 그 상황을 장악해 버렸습니다. 지금 이 김주영이는 타이거 우즈랑 놀아요. 프로골퍼 타이거 우즈랑 놀아요. 한국이라는 것에 보이지 않는 젊은이들의 위상, 패기가 우리 상상 이상이다. 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임윤찬 피아니스트입니다. 임윤찬 피아니스트가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3번을 연주했는데, 마린 올사라고 하는 지휘자가 그 연주가 끝나고 나서 약간 눈에 눈물을 흘렸어요. 스스로 감동해가지고. 지휘자가. 자, 그 연주를 보던 사람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댓글을 달았는데,
그 중에 제 가슴에 울린 답글이 하나 있어서 제가 따다가 여기에다가 가져왔습니다. 한번 읽어보실래요? 자, 50 넘은 클래식 문외한이었어요, 이 사람은. 그런데 제가 왜 눈물을 훔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음악을 들으면서 눈물 훔치는 거는, 눈물 나는 거는 흔치 않은 일입니다. 왜 우리 저 감동스러운 장면에서 막 이게 목이 메이죠? 영화를 보거나 음악을 듣거나. 아직 한창 어린 나이인데 얼마나 원작자의 마음에 영혼에 닿으려고 노력했으면 저런 소리가 나올까 감탄합니다. 청하하다가 뭔가에 홀린 듯 포효하다가 회환해졌다가 환희에 넘치다가 제가 살아온 격정의 날들과 고뇌의 밤들에 연결되는 것 같아서 가슴이 아립니다. 피아노 연주인데요. 이 보물 같은 청년이 계속 피아노에 정진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잘 지켜주었으면 합니다. 앞으로 고민하고 좌절하는 시간도 있을 텐데 부디 건강관리 잘 하시고 행복한 예술가로 남아주시길. 저는요, 지금도 저 글을 읽을 때는 제 목이 메입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그 젊은이를 바라보는 윗세대의 마음을 담고 있는 거예요, 저게.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실존적 의미, 제가 저런 그 미래, 대한민국의 미래를 그려보면서 드는 생각이 이런 거였습니다. 우리 개인적 입장에서의 미래는 어떻게 오는가, 과연?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오는가?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저희가 미래를 걱정한다고 해서 내일 걱정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열흘 뒤를 걱정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다음 세대를 걱정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시대의 발전이라는 것은 세대 교체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다. 내가 내일 더 잘 살게 된다. 내가 내일 더 행복해진다. 그것도 분명히 우리의 미래입니다. 그렇지만 마음속 깊이 더 바라는 거는 우리 다음 세대가 행복해지는 거. 그렇죠? 우리 다음 세대가 더 능력이 있어서 잘 살게 되는 걸 바라는 마음일 거예요. 다 부모의 마음이 그렇잖아요. 미래가 오게 하는 숭고한 행위가 바로 세대 교체입니다. 세대 교체가 만약에 없다면 미래는 안 올 겁니다. 그렇죠?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써봤습니다. 나는 한때 우리 부모의 미래였다. 우리 부모의 미래가 나였다. 그러니 나의 미래는 우리 아이와 우리 손자들이죠. 손주들이죠. 그렇죠. 우리 다음 세대가 내 미래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오는가? 우리 다음 세대가 보이는데요. 그렇잖아요. 그러니 미래가 어떻게 올 것일까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집중할 때가 있습니다. 어디냐? 다음 세대에 집중하면 되죠. 우리 미래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다음 세대에 집중하면 됩니다. 다음 세대를 어떻게 길러내는가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미래는 바로 나로부터 온다. 미래는 나한테서 온다. 내가 책임이 있다. 어떤 의미에서? 내 다음 세대에 대한 책임을 내가 져야 되니까. 그러니 미래는 내 책임이죠. 자, 그거를 조금 이기적으로 나한테로 관점을 가져와 보면 어떤 걸까요? 오늘을 충실히 살아야 되겠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라도. 오래 산다는 거는 사실은요, 원래 인간은 시간 개념이 없습니다. 여러분 바쁘게 지내시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잖아요. 그거는 시간 감각이 없다는 뜻입니다.
할 일이 없을 때 시계를 쳐다보지 바쁠 때 시계 쳐다보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왜? 시계 쳐다볼 시간조차 없기 때문에 그렇죠. 오래 산다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는 하루하루를 즐겁고 뜻깊게 사는 게 오래 사는 겁니다. 아유, 내가 지금 30분 지났는데 하루 지난 것 같아. 그 30분 안에 엄청난 생각과 뭔가를 했다는 뜻입니다. 30분 살았지만 나는 하루 어치를 살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치라는 것은 값어치의 어치거든요. 우리는 보통 세월을 바라볼 때 시간을 소비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시간의 값어치를 소비하는 거죠. 그래서 뜻깊게 살아야 되는 거죠. 즐겁고 뜻깊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뜻깊게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 세대 교체를 촉진해야죠. 네, 세대 교체를 촉진해야 됩니다. 둘째, 나 혼자 잘 뜻깊게 사는 건 의미가 없죠. 보다 많은 사람들의 시간을 보람차고 뜻깊게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죠.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즐겁고 다른 사람의 시간이 뜻깊게 된다면 저와 그분은 시간을 오래 사는 겁니다. 하루를 살아도 열흘어치를 사는 거고 한 달을 살아도 1년어치를 사는 거죠. 저도 뭐 이럭저럭 70이 됐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살지 뭐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남은 시간에 50년어치를 살 수도 있고 100년어치를 살 수도 있죠. 누가 알겠어요? 1년을 살아도 만약에. 그래서 그 다음에는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시간이 헛되게 지나치지 않도록 도와야 된다.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다. 우리 모두가 즐겁고 뜻깊게 살아야 우리가 많은 시간어치를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충실히 산다는 것이 오늘을 즐겁고 행복하게 산다는 것이 이기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을 충실히 삶으로써 다음 세대의 성장을 돕고 촉진하는 일. 그게 바로 다가올 아름다운 미래를 위한 거룩한 일이다. 저는 아직도 이게 제가 먹먹한 게요. 이것만 읽으면 먹먹해져요, 가슴이. 저 마지막에 쓴 말 보세요. 제가 살아온 격정의 날들과 고뇌의 밤들에 연결되는 것 같아서 가슴이 아립니다. 이 보물 같은 청년이 계속 피아노에 정진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잘 지켜줬으면 합니다. 자, 우리의 역할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뭐죠? 저 청년이 자기 일에 정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켜줘야 되는 일입니다. 그렇죠? 물론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젊은 청년이 고통이 없느냐? 아닙니다. 좌절을 안 하느냐? 아니에요. 좌절하고 고통을 겪겠죠. 그래서 고민하고 좌절하는 시기도 있을 텐데 우리는 최대한 우리의 성을 다해서 지켜봐주고 후원해주고 북돋아주고 좌절하지 않도록 해줘야죠. 그러면 우리의 미래는 더 좋은 미래로 우리한테 다가올 것이다. 우리는 지금 알게 모르게 인터넷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인터넷 세상은 우리 지구촌에 사는 사람들의 생활을 완전히 바꿔버렸죠. 그 인터넷을 창시한 사람이 있어요. 잘 안 알려져 있죠. 이 사람은 좀 샤이해서. 그 사람이 레오나드 클라인록이라고 하는 UCLA 교수입니다. 그 사람은 지금 나이가 아마 75세에서 80세 사이 정도 됐을 겁니다. 그분이 석사 과정 때 인터넷이라는 거를 머릿속에서 떠올렸어요. 그래서 그 양반이 큐잉 테오리라고 하는 방대한 책을 몇 권 내기도 했고 그 사람의 제자는 자기 이름을 내세우지 않고 자기가 클라인록의 제자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자기 선생이 너무 위대하니까.
그래서 그 사람은 클라인 록의 제자가 호칭이에요. 제가 알고 있는 다각기라고 하는 일본 교수가 있습니다. 그 교수는 다각이에요. 이름이 다각인데 그 사람을 부를 때 다각이라고 안 불러요. 클라인 록의 제자라고 부릅니다. 그 사람이 자기 연구실 벽에다가 소중하게 걸어놓은 그림이 있습니다. 그 그림이 여기 보시는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네덜란드 출생의 그래픽 아티스트인 모리츠 코르넬리스 애셔라고 하는 아티스트입니다. 이 사람이 이런 식의 그림을 그린 게 유니크할 겁니다. 아마 어디에도 없을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보시겠을까요? 자, 두 번째를 한번 보세요. 두 번째 줄 뭐가 보이시죠? 자, 왼쪽에서부터 보겠습니다. 왼쪽에서 보니까 일종의 그 벌집 같은 게 보이시죠? 네. 벌집에서 처음에 벌이 나왔습니다. 벌이 나와서 점점 커가면서 모양이 변하죠. 자, 검은 색깔에 유의해 주세요. 점점 변하다가 새로 바뀌죠. 자, 새로 바뀔 때쯤 해서 보면 뭔가 다른 게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뭐가 보이죠? 물고기가 보이죠?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앞에서는 벌과 새의 배경이 됐던 흰색이 시간이 가면서 물고기로 바뀌었죠. 반면에 새는 검은색이 점점 크기를 키워가더니 물고기의 배경으로 바뀌어버렸죠. 저거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이게 무대입니다. 지금 무대에 제가 이렇게 서 있으면 제가 전면에 나타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를 후원하는 백그라운드가 있죠. 배경이 저 뒤에 있을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죠? 저는 점점 다음 세대의 백그라운드로 사라지고 뒤에 백그라운드가 전면으로 등장하죠. 그러죠? 그 전면으로 등장하는 그 백그라운드는 지금의 젊은 세대입니다. 나도 스스로 모습을 변화해서 성장해 가지만 나는 결국 다음 세대의 백그라운드로 바뀐다는 거죠. 세상의 변화 원리를 그림으로 표현한 거라고 저는 해석했어요. 그래서 저도 저 그림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하, 우리가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태어나서 30대, 40대를 살고 60대, 70대를 가서 성취한 바가 하늘을 찌를지라도 결국은 나는 후대를 위한 자양분을 제공하고 나는 무대 뒤로 사라져야 되는구나. 그리고 나의 후대가 가능한 한 빨리 무대의 전면으로 드러나서 등장해서 이 세상을 끌고 가도록 해줘야 되는구나. 그런 메시지를 저게 담고 있다고 봤어요. 저는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럼 결론,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올까요? 우리의 다음 세대에 의해서 옵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의 미래를 보고 있습니다. 왜? 우리의 젊은 세대들을 보면 되죠. 저는 우리가 일본을 이길 거라고 확신합니다. 왜 그러냐? 일본의 지금 젊은 세대는 패기가 없습니다. 패배주의에 물들어 있어요. 미래에 대한 희망도 없습니다. 그냥 안전한 직장에 들어가서 일생을 살다가 간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역동성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마 환경적으로 보면 우리의 젊은 세대들이 지금 살고 있는 세상, 취업도 안 되죠. 공부하는 거 치열하죠. 누가 잘했다고 아유 너 안 됐다고 동정도 안 해줘요. 그런데 그 친구들은
포기를 안 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은 이유는 그냥 죽는 일이 없다라는 거죠. 포기를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대한민국의 산업미래 전략을 아무리 잘 짜봐야 소용이 없는 것이 우리의 젊은이들이 결국은 우리의 밝은 미래를 개척해 나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럼 우리가 하는 일은 뭘까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음 세대를 북돋아 주는 겁니다. 다음 세대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다음 세대가 마음껏 뜻을 펼칠 수 있도록 독려해 주고 자극해 주고, 괴로우면 야 인마 너 우리 때 다 그랬어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야 너 지금 그거 괴롭다고 얘기하지 마, 그거 우리 때는 더 했어, 우리는 열흘도 밥 굶었어,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되고, 그래 너 참 힘들지, 너 참 힘들지, 내가 이해한다, 나도 그런 고통 겪어봤어, 근데 우리 한번 같이 겪어보자, 같이 극복해보자,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여기에 제가 마지막 요거 하고 끝내겠습니다. 여기에 for the goat라고 해서 염소를 제가 그려놨는데, 여기에 goat라는 의미가 염소라는 뜻이 아니에요. 영어로 greatest of all times라는 뜻입니다. 시대에 걸쳐서 가장 위대한, 아까 이윤찬 같은 친구를 goat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는 우리의 미래를 짊어질 이런 고우트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저기 미래 걱정 너무 하지 마시고, 네, 우리가 우리의 하루하루 생활을 충실하게, 즐겁게, 보람차게, 그러면서 젊은 세대를 위한 일들을 한두 가지 이상씩 고민해 주시면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는 굉장히 밝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